안녕하세요. 틈날 때마다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열혈 팬입니다. 다른 분들이 자신만의 기구한 사연들을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공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이곳에다 풀어볼까 하는데요. 전 사형제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하필 남편이 막둥이여서 형들과 나이 차이도 좀 나고요. 그러니 저 역시 형님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아주버님들 모두 시댁을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큰 길을 건너서 쭉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고 그 건너 아랫집이 큰형님네, 또 그 골목 오른쪽 빨간 지붕집이 둘째 형님네고 거기서 서너 집만 지나면 막내 형님 댁이었죠. 시골 동네라 형제들끼리 모여 사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평생 살았던 제가 낯선 동네로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님도 어려운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들이 셋이나 있으니 더더욱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사람 대하는 게 직장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도 해드리고 괜히 말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미리 꿀팁 같은 정보를 찾아놨다가 형님들을 만나면 대화 소재로 쓰곤 했죠. 제일 막내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애교 작전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처음엔 좀 먹히는 듯 싶더군요. 무뚝뚝한 시어머니도 절 특별히 미워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형님들 역시 어린 동서의 애교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같았고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한 성과라고 서열을 중시하는 형님들은 슬슬 제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동서는 안부 전화도 안 하니? 서울 사람들은 원래 그래? 가깝게 살면 자주 들여다보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야지. 막내면 막내답게 알아서 척척해야 하잖아.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자기가 정말 앤 줄 알아? 아, 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라 좀. 누가 보면 내가 꽉 막힌 형님인 줄 알겠어. 이제 내 입에서 이런 말 좀 안 나오게 좀 잘해. 알았지? 네, 형님. 셋째 형님이 그런 잔소리를 하기라도 하면 이상하게도 첫째, 둘째 형님도 비슷한 잔소리를 시전합니다. 꼭 짜맞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른 주말 아침에 큰형님한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동서, 오늘 별일 없지? 일 좀 부족하니까 하우스에 좀 같이 가자. 네? 아우, 어쩌죠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요. 무슨 약속? 중요한 거 아니면 일 좀 도와.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좀 중요한 약속이어서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됐어. 그럼 끊어. 덜커덕 전화를 끊는 소리에 제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둘째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와서는 일장연설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니까 제가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요. 그런 막강한 형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귀를 펼 날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없는데 형님들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드세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한테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둥이로 자라 형님들에게 눌려 살았던 남편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똑부러지게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더군요. 당신이 좀 참아야지 어쩌겠어. 지금은 형수들이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면 더 감싸주고 챙겨줘야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형들한테 말 좀 해봐. 나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다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언제 기회 봐서 말해볼게. 마지못해 대답하는 남편이 못 믿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요? 그런지 불안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었어요. 온 식구가 시댁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내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잡을 안 서기던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형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선태 너, 아까부터 입술을 달싹이더니 우리한테 할 말이 있었구나. 뭔데, 어서 해봐. 네, 다름이 아니라 제 안사람이 형수들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뭐? 재수 씨가 힘들어한다고? 뭐 때문에? 애들 엄마 때문에? 왜? 못 살게 괴롭힌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삼겹살이 제 목구멍에 턱 하고 막힙니다. 아니, 시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누가 그런 말을 꺼내라고 했습니까? 아니, 말을 하더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뱁새 눈을 뜬 형님들이 절 노려보는 일이 없었겠죠. 남편이 아주버님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형님들이 절 타박하기 시작했죠. 뭐야, 동서? 동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작은 서방님한테 시킨 거야, 지금?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나이 어린 동서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배려해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만 불평하면 어떻게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 가족이라는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그건 오해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 딱 들어보니까 그런데 뭘. 하여튼 동서 본심을 이제야 알았네. 남편 때문에 전 더 곤란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들도 남자가 여자한테 휘둘려서 그딴 소리만 한다며 남편에게 면박만 주었고요. 애초부터 제가 그런 말을 해보라고 시키지 말았어야 했네요. 순에 빠진 막둥이 남편은 형님들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세 형님들 중 자신을 살갑게 챙겨준 형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있었지만 형들은 어릴 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막내 동생을 맞듣지 않아 했다죠. 아무튼 대화로 답답한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던 제 생각은 완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의 미움만 사게 됐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예, 막내야. 너 차 가져왔지?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읍내 방앗간 좀 다녀와라. 고추 빻아놓은 거 가져와야 하는데 네가 다녀오면 좋겠다. 네? 네. 어머니,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전 그 어색한 자리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게 심부름을 시키신 것 같아요. 형님들의 등살에 주눅이 들어있는 제가 가엾게 보이신 모양이죠. 좀처럼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은 시어머니도 이번엔 좀 심했다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형님들이 더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이사라도 할 수 있으면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소를 키우는 남편이 있는 한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약간 차가운 음성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꼭 나와. 이번엔 핑계 대면 정말 미워한다. 알았지? 그래요. 네, 알겠어요, 형님. 가끔 한 동네에서 사는 형님들이 모여 맥주 한 잔씩도 하시고 노래방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불편한 일을 풀어보자는 형님들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얼른 그 자리로 나갔죠. 제 생각대로 형님들은 넓은 아량을 베풀듯 제게 말하더군요. 원래는 동서랑 아예 인연 끊고 살자고 했지만 큰형님이 아직 어리니까 감싸주자고 하신 거야. 자긴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형님. 죄송해요. 그래, 딱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동서도 진짜 그러면 안 돼. 불편할수록 먼저 다가가고 부딪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그래요, 큰형님? 그래, 셋째 동서 말이 맞아. 처음엔 다 어색하지. 하지만 이제 한 동네에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불편하게만 생각하면 어떡해. 다 동서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저 막내 길들이기로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바퀴나 돌고 나니 얼큰하게 술에 취한 형님들이 흥을 냅니다. 큰형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기도 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나저나 형님, 우리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간 열쇠를 꽉 쥐고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거야 원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팔순이 다 되어가는데 나눠주실 건 미리 좀 나눠주셔야지. 언제까지 저러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러자 큰형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머님 잘 아는데 그렇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실 양반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알랑방귀를 끼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걸. 어디 자식들 없이 요양병원에서 살아보셔야 정신을 차리실런지 원. 전 형님들의 대화가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형님들은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셨어요. 수시로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시댁에 부족한 게 있으면 알아서들 준비를 해서 채워 넣었죠. 저는 형님들이 참 시어머님을 극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도 시어머니를 좋아했지만 형님들만큼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형님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그런 척하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였죠. 전 그런 형님들을 보면서 내심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을 겁니다. 형님들이 시어머니 근처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요. 그저 술기운 때문에 실언을 뱉은 거라고 생각했네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노만기가 든 게 아닐까요? 요새도 저희를 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엉뚱한 데다 전부 기부해버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두 개 둔대? 그런 기미가 있으면 내가 당장 가서 엎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미리 상속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시면서 재산을 꽉 틀어지고 있으면 자식들끼리 불나만 생기는 걸 왜 모르시나 몰라. 아휴, 저승길 가실 때 짊어지고 가시려는지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자고요. 아니 언제까지 어머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생각을 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둘째 동서 말도 맞다. 여태까지는 어머님 기분 살살 맞춰드리면서 살았지만 이제 어머님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지. 내가 기회 봐서 이제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할 테니까 동서들도 눈치 잘 봐서 잘 거들어. 알았지? 아유, 그럼요, 형님. 두 말하면 잔소리죠. 걱정 마세요. 솔직히 형님들의 대화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눈엔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고려장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드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형님들한테 한마디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시어머니 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신께서 결정한 문제를 자식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형님들의 눈빛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침묵 후엔 무지막지한 폭풍우가 쏟아졌고요. 뭐라고?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무슨 작당 모의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 왜 혼자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그럼 동서는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줘도 안 받겠다 이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서 물려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식들이 내 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우리가 우리만 잘 되자고 이래? 어머님 정신이 흐릿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해두자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동서 이제 보니까 아주 웃긴다. 우리는 싸그리 못된 며느리고 동서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효부야? 여태 시어머니 모신 사람들이 누군데 이래? 이제 결혼 2년 차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그럼 착한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더러운 우리랑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알았어? 버럭 화를 내는 형님들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절 한 번씩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 왕따가 돼버린 거죠. 겨우 형님들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더더욱 악화가 돼버린 셈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실컷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형님들도 미웠어요.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제 어떻게 형님들을 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여보, 정말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형님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네, 언제 받아내야 하네,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네.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냔 말이야. 그래, 형수님들이 좀 심하긴 했네. 그런데 형들도 비슷해. 나도 지난번에 형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다들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생각뿐이셔. 솔직히 나도 씁쓸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뭐. 왜 그냥 넘어가? 당신도 한마디 하지 그랬어. 다들 왜 돈에만 혈안이냐고. 진짜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말해봤자 뭐해. 다들 쩔른발이 동생 말은 귓등으로 들을 텐데. 남편의 그 말에 속이 더 상합니다. 다들 우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기만 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시어머니 재산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형수들이랑 잘 풀어봐. 형수들이 재산 상속 얘기를 한 건 그냥 절차상 쉽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도 마. 풀기는 뭘 풀어. 형님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을걸? 자기네들 나쁜 며느리로 몰았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니까. 그럼 이러면 어떨까? 자기가 형수들 데리고 어디 동남아 같은 데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동남아? 그래, 우리가 비행기랑 호텔 같은 거 대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걸? 화해하자는 의미로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면 금방 마음을 푸실 거야. 그럼 아주버님들은? 형들은 내가 제주도라도 데리고 따로 여행 갔다 올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풀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어차피 지난달에 소판 돈도 있고 이참에 당신 면도 한번 세우고 좋잖아. 남편의 말은 삐져있는 형님들 마음을 해외여행으로 풀어주자는 계획이었어요. 듣고 보니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았죠. 동남아 여행은 제가 처녀 때 자주 다녔기 때문에 빠삭했거든요. 저희가 여행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잘 알아보면 경제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으니까요. 생색도 내고 화해도 하는 좋은 방법 같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님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어쩌면 제가 형님들을 너무 편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전 형님들에게 해외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장 절 잡아먹을 것 같던 형님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반색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 어쩌겠어.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줘야지. 그런데 어디를 간다고? 다낭? 거기 베트남 맞지? 아유, 거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우리 막내 동서 덕분에 좋은 구경 한 번 하게 생겼네. 형님들은 제게 언제 화를 내서냐는 듯 안면을 싹 바꾸더라고요. 해외여행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속은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게 신이 난 형님들을 데리고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됐죠. 며느리들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형들과 함께 제주도 낚시를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형들도 막내 동생 덕분에 모처럼 바람 한번 쐬게 생겼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이래저래 일정을 맞추고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둔 덕분에 모두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답니다. 형님들은 다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부푼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난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며 비행기 안에서도 얼마나 사진들을 찍던지요. 승무원이 이제 사진은 그만 찍으라며 양해를 구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낭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유명한 해변가가 바로 앞에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오토바이가 거리를 메우고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던 형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할 만도 했죠. 어머, 어머, 형님, 저기 바다 좀 보세요. 아니, 무슨 해변이 이렇게나 길어요? 와, 정말 멋지죠? 그러게,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오나 봐.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네. 어쨌든, 우리 예쁜 막내 동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도 와보네요. 고마워, 동서.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진짜 재밌게 보내요, 형님. 그래, 그래야지. 형님들은 다리가 퉁퉁 붓도록 관광지 이곳저곳을 돌아도 씩씩하게 잘 따라왔어요. 향이 강한 음식도 얼마나 잘 드시던지 해외여행이 체질에 딱 맞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일정을 보내고 호텔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아, 혹시 고덕자 씨 보호자분 되세요? 네? 아, 네네. 저희 시어머니 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여기 병원인데요. 실은 어젯밤에 고덕자 씨가 응급으로 실려오셨어요. 마을 분이 데리고 오셨는데 가족분이 좀 와주셔야 하거든요. 왜요? 저희 어머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우선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후가 좋질 않대요. 응급실에서도 몇 번이나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일단 가족분들이 와야 수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의사의 말로는 급성 폐렴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고 노쇠하셔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전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어머님도 참. 며느리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는데 그때 딱 맞춰서 들어누실 게 뭐람? 어머니 속병 있는 게 다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이지 뭐. 근데 괜찮아. 원래 병원에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야.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주사 몇 번 맞으면 폐렴 같은 거 금방 낫지.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 괜히 더 그러실지도 몰라. 우리가 당신만 쏙 빼놓고 좋은 곳 구경 갔다고 시위하시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 내일 어디 간다고 했지? 용머리 갔다가 올드타운을 간다고 했던가? 그런데 오늘 갔던 바나힐인가? 아유, 거긴 진짜 멋지더라. 그렇죠, 형님. 거기가 진짜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케이블카가 꼭대기 쪽으로 가는데 와, 오금이 다 저리더라니까요. 전 형님들의 반응에 어리둥절했어요. 병원에서 위급하다는데 왜 저렇게 태평한 걸까요?
저 형님, 우리 일단 귀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뭐? 귀국?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귀국을 왜 해? 어머님 괜찮다니까. 괜히 저러시는 거야.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간호사는 가족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가슴 조금 아프신 거 가지고 우리가 우르르 내려가자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여길 어떻게 왔는데 이 좋은 걸 보지도 못하고 귀국을 해. 괜찮으니까 그냥 일정대로 하면 된다니까? 아니에요, 형님. 진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위독하시다니까요? 아휴, 동서 또 이럴 거야? 우리가 어머님을 더 잘 알겠어? 동서가 더 잘 알겠어? 어머니 속 아픈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병원에 잘 가셨으니까 치료받으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진짜 가족이 필요하면 아빠들 있잖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더 빠르지. 안 그래? 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전 불안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크게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답니다. 하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정 내내 숙소에 갇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잠시 후 비행기 사정을 알아본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아, 이거 어떡하지? 비행기가 전부 결항이래. 바닷길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역시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형님들이 일정을 끝까지 보내고 가겠다면서 내려갈 생각들이 없어. 아유, 형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픈 거 하루 이틀이냐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술판만 버리고 있어, 지금. 알았어. 일단 내가 어떻게든 형님들을 설득해 볼게. 그래?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형님들도 아주버님들도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었어요. 노는 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날은 그리 길지 않잖아요. 전 형님들을 다시 한번 설득했죠. 제주도가 지금 태풍 때문에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됐대요. 어머니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됐어, 됐어. 갈 사람 없으면 혼자 잘 치료받으시면 되겠네. 5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깟 일로 해외여행을 다 망치자고? 아휴, 동서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깟 일인지 심각한 일인지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가야 하는 건 아쉽지만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가봐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동서 혼자 가. 우린 여기서 일정 끝까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그럼 됐지? 네? 제 또 유난 떤다는 형님들의 반응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계시는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형님들과 입씨름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한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내려갔어요. 다낭에 남은 형님들은 가이드까지 따로 고용해서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계시다는 병원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더군요. 담당 의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제게 합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수치가 너무 높아요. 고령이시기도 하고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위험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실눈을 가늘하게 뜬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맞니?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난 괜찮다. 이제 갈 때가 다 된 게지. 괜찮아.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절 달래줍니다. 아유, 괜찮대도 울지 마라,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사랑을 많이 못 줘서 서운했지. 혹시라도 억센 네 형님들이 너를 더 못 살게 굴까봐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마라. 내가 왜 착하고 마음 깊은 널 예뻐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 애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농사 짓고 험한 일 하다 보니까 드세져 버린 거지. 지금은 내가 빨리 가길 바라고 있겠지만 그래도 걔들 없었으면 나도 꽤 외로웠을 게다. 시어머니는 절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게 뜻밖의 인물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삼거리에 있는 약탕집 막내 아들이 변호사라지. 네가 전화를 해서 걔 좀 오라고 해라. 그 사람은 왜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어서 전화나 넣어봐. 의아했지만 일단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행히 읍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 그분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변호사분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약탕집 막내 아들이요. 아유, 건강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죽을 때가 돼서 그렇지 뭐. 그것 때문에 자네를 보자고 했네. 뭔데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말이야. 자네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자필로 남기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꼭 우리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그럼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선 첫째한테는 내가 사는 집을 주려고 해. 꽤 오래된 집이지만 큰 태풍이 와도 끄떡없던 집이야.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둘째한테는 저수지 옆에 있는 배추밭을 줄 거야. 걔는 농사 솜씨가 좋으니까 밭을 잘 가꾸겠지. 또 셋째한테는 아랫집 한길댁한테 소작을 준 논이 있어. 그걸 물려줄 거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눈길을 제 쪽으로 돌리며 따뜻한 눈빛으로 절 가득 담으시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남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막둥이는 어릴 적에 다리가 아팠어. 내가 무식해서 제때 병원에 데려가질 못했지. 여태껏 다리를 저는 막내를 볼 때면 내 가슴이 미어져. 그래도 참 구김없이 잘 커주었어. 부모 생각할 줄도 알고 제 형들 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며느리도 만났지. 나한테 막둥이와 막내 며느리는 참 큰 복이야.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쉼없이 쏟아졌어요. 저와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변호사에게 또렷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어. 그리고 그 아랫마을에는 큰 전답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 넣어둔 돈이랑 남은 모든 재산을 우리 막내와 며느리한테 모두 주려고 해.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 대신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선산이랑 아랫마을에 있는 전답, 그리고 예금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죠? 그래, 맞아.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절 이렇게 마음속 깊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제 귀엔 상속이나 재산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게 깊은 사랑을 준 시어머니와 더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제 희망을 허락해 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마쳤다는 듯 가느다란 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그리고 힘겹게 손짓을 하며 절 불렀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가 돼주어서 늘 고마웠단다. 이제 네 형님들 눈치 보지 말고 선태랑 자유롭게 살려무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꼭 할게요. 그래, 고맙다. 이제 난 그만 자야겠다. 어째 좀 고단하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직 온기가 남은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머님이 절 토닥이며 달래줄 것만 같았는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어머님은 도무지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전 우리 가족 중 어머님의 임종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죠. 떠난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은 사람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맛있는 거 더 해드릴 걸, 좋은 구경 더 시켜드릴 걸. 막상 시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후회와 미련이 가득 남았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가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헐레벌떡 모였어요. 제주도에 발이 묶였던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이튿날 도착을 했고 끝까지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형님들은 이틀 후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땐 이미 장례가 거의 끝나고 발인을 앞둔 상태였어요. 아주버님들이 뒤늦게 도착한 형님들을 타박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우리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니들은 시커멓게 피부를 태워와서는 에이,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유, 왜 우리한테 야단이에요? 우리가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급하게 돌아오려고 해도 비행기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얼씨구, 그럼 막내 재수 씨는 어떻게 왔는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열일 제쳐두고 올 생각을 해야지. 집안 며느리란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러는 당신은 제주도에서 뭐 했는데? 아유, 우린 태풍 때문에 못 온 거잖아.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기나 알아? 그러던 형님들이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 털썩 엎드려 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아이고, 어머니. 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형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아니면 억지로 짜내는 눈물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죠. 다만 진솔하지 못했던 그들이라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시어머니를 볕이 자해드는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텅 비어있는 시댁에 모여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제일 먼저 큰형님의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 모인 김에 정리할 건 정리를 하자고요. 괜한 분란 생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나이로 보나 서열로 보나 첫째에게 가장 큰 재산을 갖는 게 맞잖아요. 다들 그건 인정하시죠? 큰형님의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더군요. 가족들이 마실 차를 내오던 제가 그러니 큰형님에게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죠.
큰형님네는 이 집을 물려주신대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이 집을 물려주신다니. 다 쓰러져가는 이 집을 누가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된 소리야? 그리고 둘째 형님은 저수지 옆에 있는 배추밭을 주신다고 했고요. 또 셋째 형님한테는 아랫집 한길댁한테 소작을 준 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동서, 지금 누구 놀려?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 그럼 600평이 넘는 선사는? 아랫마을에 가지고 계신 그 많은 논이랑 밭은 누굴 주신다는데 형님들한테 물려주신 재산을 제외한 모든 땅과 예금은 우리를 주신다고 했고요. 뭐라고? 이제 보니까 동서 아주 사기꾼 기질이 있네. 그 말을 누가 믿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 혼자 있었다고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네. 동서 미쳤어? 눈이 뻘개진 형님과 아주버님들이 절 잡아먹으려고 손톱을 세우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어요. 어머님 재산을 그렇게 탐내던 형님들인데 당연하겠죠. 저한테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냐고. 약탕집 막내 아드님이 읍내에서 변호사 하는 건 모두 알고 있죠? 어머니 임종 때 그분도 함께 있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보, 거기 전화번호 알고 있지? 얼른 전화해봐, 얼른! 안달이 난 가족들이 약탕집 막내 아들을 급히 찾습니다. 제 말이 부디 거짓이길 간절히 바랬겠지만은요. 하지만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변호사의 핸드폰에다 유언 영상을 남겼고 변호사분의 권유에 따라 자필 유서까지 남기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바람처럼 당신의 유언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순순히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공평히 나누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먹히지를 않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생떼를 쓰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무리 그래봤자 자필 유서와 동영상 그리고 유언을 남기실 때 법적 대리인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처참히 패소를 하고 말았죠. 작년에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전답이 재개발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주신 사랑이 제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준 셈이었죠. 지금도 가끔씩 형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해요. 제게 좋은 말을 하며 기분을 맞춰주는 걸 보면 아직도 재산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거겠죠. 전 그들에게 10원 한 장 줄 생각이 없습니다. 순진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고요. 하지만 또 모르죠. 형님들이 제게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 제 마음이 바뀔지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겉으로만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을 했던 형님들의 마음도 표현을 잘 하진 못했지만 절 끔찍히 아낀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요즘처럼 하늘이 높은 날에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시어머니를 뵈러 또 가봐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